이스라엘 하이파 항합바다에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를 중심으로 한 항모 전투단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병력 재배치 움직임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 전략적 신호입니다. 이 거대한 군함이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워싱턴이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결 시나리오를 위한 군사준비 구조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지는 배치를 완료했음을 보여줍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즉 미국의 최신의 해군력의 상징이 이처럼 민감한 위치에 진입했을 때 이 메시지는 테헤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미국은 체스판에 핵심 말을 놓은 셈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현장의 군사적 움직임에 집중하는 동안 영국에서 또 다른 정보 충격이 터져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이전된 특별히 위험한 무기 한 묶음에 대한 중요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된다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신 항공모함으로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과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추가 무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 결합되면서 단 한 번의 오판만으로도 지역을 대규모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잠재적 대치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두 편이 연속된 기사는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러시아 미사일 한 묶음이 이란에 인도되었다고 단언하며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정치적 분석이 아닌 군사 소식통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가 군사 유출 문서를 공개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논평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정학적 변동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두 번째 기사는 상업 위성 사진을 심층 분석하여 중동에서의 미군 주둔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내용이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폭로한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이전 정보와 워싱턴의 공격 옵션 검토 가능성이 결합되어 보기 드문 긴장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데이터들이 막 공개되었고 아직 대중매체에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미사일이 이란에 전달되었다는 정보는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첫 위성 사진이 2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촬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사진에는 밀집된 군사 주둔이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조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정보 유출 상황 속에서 그 조용함은 마쿠에서 진행되는 더 깊은 배치 전략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첫 위성 사진 촬영 후 불과 18일 만에 상황은 분석가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은 이 지역에서 미 공군의 급격한 증강을 보여주었습니다. F-35 전투기 18대 이상, F-15 전투기 16대, 그리고 A-10 항공기 6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이동이 아니라 명확한 전술적 계산이 깔린 병력 구성입니다. F-35는 제공권 장악과 정밀 타격 역할을 맡습니다. F-15는 공중전 능력과 지원을 보강합니다. 반면 A-10은 저공 화력 지원 임무에 특화된 항공기로 지상 목표 보호나 비대칭 위협 무력화에 주로 투입됩니다. 중동 상황에서 A-10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에 대응하거나 세계 에너지 무역의 전략적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주둔한다면 이들의 임무는 현대전에서 점차 보편화되는 위협인 무인기 방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요르단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도 F-35 전투기가 E-3 조기 경보기 및 C-5 전략 수송기와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순한 전투력 강화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모의 군수 지원 및 공역 통제를 보장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집중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공개된 것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 태세를 반영합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증강하고 중동의 군사 자산을 집중 배치하는 가운데 이란은 항복이나 백기를 드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정치 및 군사계는 이 지역의 군함이나 공군력 주둔에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강경한 성명을 내는 대신 이란은 억제 성격이 강해지고 충돌 위험이 잠재된 상황 속에서 미국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중동에 드러난 것들이 이 군사적 그림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 분석에 따르면 실제 위협은 미국 본토에서 직접 이륙하여 전방기지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한 뒤 귀환하는 전략 폭격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궤도와 출격 시점을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조기 경보 능력을 제한하는 작전 방식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활성화된다면 중동에 공개적으로 배치된 움직임들은 더 깊은 전략의 겉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면서 국면이 바뀔 것입니다. 소위 12일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전 전쟁에서 미국은 분석가들을 경계하게 만드는 작전 방식을 증명했습니다. 전략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출발하여 대륙을 횡단하는 여정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중동에 뚜렷한 조기 경보 신호를 남기지 않고 귀환했습니다. 이는 전방 배치 틀을 벗어난 공격 방식으로 지역 감시 시스템이 준비 단계에서 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공중급유기가 진정한 결정적 자산입니다. 이 항공기들이 배치되면 유럽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을 연장하여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이 더 이상 중동에 국한되지 않고 대륙간 작전 공간 전체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중동에 대한 군사 지원 규모는 대중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 항공모함, 전투기, 전방기지는 억제를 위한 겉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재고하게 만드는 진짜 요인은 유럽에서의 군사이동, 공중급유 능력, 그리고 공개적으로 배치되진 않았지만 필요시 즉시 활성화될 수 있는 무기체계에 있습니다. 외교전선에서는 악시오스의 새로운 소식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이 제네바에서 스티브 워콥과 제러드 쿠슈너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접촉은 원래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신호는 테헤란이 예상보다 빨리 제안을 완료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협상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란이 테헤란이 기꺼이 할 양보사항을 명확히 나열한 서면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목표는 협상에서의 모든 모호함을 제거하고 예 또는 아니요 원칙에 따라 조항을 명확히 확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길게 늘어지지만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대화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협상 전술을 반영합니다. 만약 제안이 미국에 의해 수용된다면 주말에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네바의 협상 테이블은 테헤란이 곧 제출할 문서의 내용에 따라 긴장이 완화되거나 반대로 한 단계 더 고조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접촉이 주목을 받는 동안 또 다른 연락 채널이 오만에서 조용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고위 고문인 알리라 리자니가 미국 측과의 간접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급된 연설 내용에 따르면 현재 권력 조율의 실제 역할은 라리자니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략적 결정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판단이 정확하다면 테헤란 내부의 권력 균형은 덜 공개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 전선과 병행하여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유출 문서로부터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2일 전쟁 이후 이란은 모스크바에 바이퍼라는 이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멤페즈 만프와 유사하지만 더 현대적인 무기 계열로 묘사됩니다. 고정밀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여 적어도 공중 목표물을 상당한 효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복잡한 훈련이 필요 없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광범위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당한 수량이 인도된다면 바이퍼는 저고도에서 활동하는 항공기에 어려움을 주는 분산된 방공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 상공이 전략적 계산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등장은 어떤 군사작전의 위험 방정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유출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란 간의 협정은 작년 1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주둔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향해 계속해서 강경한 경고를 보내는 것을 관찰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체결 시점은 이것이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12일 전쟁 직후 이란이 저고도에서 유연하게 활동하는 항공기의 위협에 대비해 적어도 방공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에 체결된 계약의 총 가치는 약 5억 8,900만 유로이며 약 500개의 발사대와 이 500발의 미사일을 포함합니다. 언급된 시스템은 구 M336 미사일을 사용하는 베르바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전 이글라의 버전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베르바는 개선된 적외선 탐색기, 더 나은 목표 식별 능력, 그리고 9세대에 비해 효과적인 재밍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서에 언급된 규모로 배치된다면 이란의 적어도 방공망은 상당히 강화되어 이 지역의 어떤 공중작전 계획에도 큰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거리 약 500m, 최대 6.5km, 요격 고도 3.5에서 4km에 이르는 베르바 시스템은 분명히 적어도 공역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저공비행 항공기, 공격 헬리콥터, 무인기, 심지어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일부 순항 미사일까지 위협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공격 수단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저고도를 선호하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휴대용 미사일 네트워크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알리라 리자니는 작년 12월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외부 여론은 테헤란의 목표가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던 핵시설 아래에 저장된 60%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는 방문의 실제 목적이 우라늄 문제가 아니라 베르바 미사일 거래 협상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인도 과정은 3년에 걸쳐 3차례로 나눠집니다. 이 로드맵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이란은 이 지역에서 제공권 우위를 사용하려는 모든 계획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만큼 촘촘하고 분산된 적어도 방공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충돌 위험이 조만간 닥칠 수 있다면 왜 인도 일정이 2027년에서 2029년까지 길게 잡혀 있을까요? 문서는 공식 계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많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미 예상보다 일찍 시스템 일부를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두 개의 현실, 즉 서류상의 공개적인 로드맵과 더 은밀하게 진행되는 현장 프로세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기술적입니다. 사거리 약 6km, 최대 요격 고도 약 4km인 이 휴대용 미사일이 F-35, F-22, F-15와 같은 현대 전투기를 위협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질까요? 이론적으로 이들 전투기는 보통 적어도 방공 시스템의 최적 범위를 벗어나는 고도와 속도로 작전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전략적 초점은 스텔스 전투기와의 정면 대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베르바가 겨냥하는 실제 목표, 즉 무인기와 헬리콥터에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기습 공격이나 정찰 및 목표 지정을 위한 UAV 사용 시나리오에서 휴대용 미사일의 밀집된 존재는 위험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탐지가 어렵고 저비용이지만 광범위하게 배치된 분산된 방공망은 모든 적어도 작전 계획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입니다. 베르바는 레이더에 완전히 의존하는 대신 열 신호를 기반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전 수단으로 무력화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레이더 구조에 의존하고 대규모 전자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S-300V와 같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과 달리 베르바는 기동성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한 명의 병사가 어깨에 메고 단시간에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헬리콥터가 깊숙이 침투한 후 신속하게 철수하는 시나리오에서의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헬리콥터가 지형을 이용해 엄폐하는 저고도에서는 분산된 휴대용 미사일 네트워크가 집중된 방공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형 레이더도 고정된 발사대도 필요 없이 휴대팀의 산발적인 존재만으로도 손실 위험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이 시스템은 미군이 무인기나 적어도 비행체를 운용할 때도 일정한 수준의 위험을 만듭니다. 주목할 점은 베르바는 2014년에야 러시아군에 배치되었고 이전에는 주로 모스크바가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무기 수요가 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기꺼이 이전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생산 비용, 풍부한 재고, 그리고 베르바가 러시아의 전략 방공망의 핵심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500개의 베르바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가 인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단 50개의 시스템이라도 적절한 위치에 배치된다면 일부 중요 지점, 특히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지역에 충분히 두터운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공 전략에서 기동성 있고 유연하게 분배된다면 수량이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전의 방어 실패로부터 모스크바에서 약 5억 유로 규모의 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시설 중심부를 직접 타격했던 F-35 전투기에 대한 해독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이 500발의 미사일 요구를 보여주며 12월에 체결된 협정은 러시아가 2029년까지 500개의 발사대를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에 따라 미사일 요새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고정식 대신 기동성 있는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테헤란이 전쟁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정된 방공 진지는 탐지되고 무력화되기 쉬운 반면 유연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도박은 미래의 어떤 공격이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베르바 거래를 전략적 결정 요인으로 보지 않고 테헤란에 보내는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여러 국가와 대치하고 여러 전선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란의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적지 않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전략적 파트너들이 고립된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란에 AA인 128 수송기 6대를 이전했다고 언급했지만 이 항공기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는 테헤란의 군수 지원이나 전략 수송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 자체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러시아가 이란을 더 공개적인 수준에서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군사 유출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시 더 큰 전략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러시아가 지지 신호를 보냈다면 중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베이징은 미국이 이란을 전복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붕괴하면 지정학적 압력이 중국이나 대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구체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는 유출 문서는 아직 없지만 경제, 기술 또는 군수 분야에서의 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고 지역 균형이 베이징의 파트너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의 핵심 질문은 이란이 양보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길, 즉 합의인가 아니면 군사 행동인가에 기울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정치 분석가 마크 레빈의 비디오 클립을 공유했는데 여기서 레빈은 이란을 공격해야 하며 이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빈은 트럼프가 테헤란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약한 합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을 공유한 시점이 새로운 협상 직전이라는 점에서 백악관이 압력을 높이기 위해 강경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외교 채널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억제성 메시지는 협상의 판도를 재구성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고려 중인 시나리오는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최고 지도자나 최고 위층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 시설에 집중됩니다. 전략적 목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로 조건을 수용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고려 중인 옵션이라면 워싱턴은 통제된 타격과 장기적인 구속력을 가진 합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꽤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만약 이란이 반응을 자제한다면 미국은 제한적인 타격 이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강력하게 반격한다면 몇 달 후에 더 큰 작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의 군사 배치 규모가 이라크 전쟁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워싱턴이 정말로 상징적인 타격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는 단순한 억제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반대편에서는 한 전직이란 외무장관이 텔레비전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테헤란이 디모나 원자로를 겨냥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디모나가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발언입니다. 이 장소를 겨냥한 어떤 공격 시나리오라도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시된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전략은 미국이 긴장 고조의 대가를 제고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목표는 테헤란이 합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전략이 좁은 전략적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르코 루비오 외무장관이 한 외교 행사를 2번이나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는 전화를 확인한 후 스티브 워컵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점과 상황은 공개적인 전개와 병행하여 중요한 결정이 계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군 병력이 제자리에 배치되고 협상이 진행 중이며 강경한 성명이 발표되는 가운데 중동은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만으로도 전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